근데 사실 이제 중국이 1대1로라는 것이 이제 중국의 패권주의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로 그러니까 가장한 저 패권주의죠. 근데 이제까지는 미국이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내세우면서 소위 인권 정치를 해왔잖아요. 이라크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벵글라데시 들어갈 때도 그렇고 항상 민주주의적 질서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입할 뿐이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내가 다른 국가에 대한 뭐 점령이라든가 무슨 지배 의지가 없다. 이런 것이 미국이 세계의 소위 경찰 국가 내지는 초강대국으로서 해왔던 정책이었는데 이것은 이제 트럼프가 들어와 가지고 다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유럽에서도 자꾸 부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군사적으로도 독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유럽 공동체가 단순하게 정치 경제적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군사 공동체라는 것은 미국을 배제한 군사 공동체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당장 뭐 핵무장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 들으면 뭐 미국은 원래 그랬어. 이 가면이 지금 벗겨진 것일 뿐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스트롱맨이 세계 정치 무대에 등장함으로써 나타나는 여파는 너무나 이게 파급력이 크다는 거죠. 이게 민주 제도뿐이 아니라 민주 정치뿐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위기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라리, 사피엔스 쓴 역사학자가 이제 인류 문명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는 세 가지의 핵전쟁. 유럽에서 다시 그런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이 핵 감축이 아니라 역으로 하라리는 핵전쟁 위험이 현존하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기후변화. 근데 트럼프가 바로 탈퇴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이 우리 선진국이랄까 리딩 국가들이 대처하지 못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백이 전 말씀했었나 그 기술의 발달에 이제 AI를 포함해서 말이죠. 이게 인간을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말이지. 어떤 그런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이 모색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세 가지를 인류 문명의 저걸로 뭐 했는데, 거기서 우선 뭐 인류 문명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지금 이 기후 변화 문제라든지 핵 문제는 현존하는 문제인데, 이거를 민주국가든 비민주국가든 하여튼 합리적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질문하신 바처럼 신권위주의의 이 리더라는 자들은 그거에 대한 대안도 없고 무책임하고 전혀 어떤 방향 제시도 못하는 데 이제 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유럽 말씀하셨잖아요. 그 유럽은 보건 리질리언스 말씀하셨는데, 전 요번에 그 월드컵 보면서 그 월드컵 이제 프랑스가 우승했잖아요. 제가 이제 98년에 파리 그때 본 모습이 이제 재현이 20년 만에 똑같이 재현이었는데, 그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우승한 그날 저녁에 밤에 샹젤리제에서 수없이 많은 정도 샹젤리제에 모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폭동을 변하는 거예요. 바로.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리오, 파리 외곽에 사는 그 흑인, 아랍 친구, 그 젊은 애들이 결국은 방화, 약탈까지 가고 자동차 분실로 그런 사태가 그날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유럽이 안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프랑스가 그걸 어떻게 하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경우도 보면 지금 AFD가 이번에 제 3당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대연정 구성하는데 6개월이나 걸렸어요. 근데 지금 난민 문제 때문에 최근에 또 한 번 위기를 또 겪었고, 그래서 유럽 대륙 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랑스도 있고 지금 독일도 있고 지금 이태리는 이미 극우 정권 들어섰고 넘어갔죠. 오스트리아 넘어갔고 뭐 헝가리 뭐 또 어디입니까? 폴란드 넘어갔고. 그래서 유럽도 뭐 레질리언스를 믿긴 하지만 유럽의 그런 걸 믿긴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두 가지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는데, 유럽에서 난민에 대해서 가장 포용적인 정책을 펼치는 국가가 독일이에요. 독일이 경제적으로 가장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뭐 실업률이 가장 낮고 고용 지표도 상당히 좋고.
제가 이제 뭐 최저임금 문제 관련돼서 칼럼을 쓰다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독일만 하더라도 최저임금 제도를 갖다가 도입한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예. 우리나라는 88년에 도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도입을 안 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받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독일이 그렇게 이제 뭐냐면 난민을 받아들여서 부족한 노동력을 갖다가 이제 보충을 하겠다 이러는 입장에서 메르켈이 이제 포용 정책을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내 정치적인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가장 보수 연정을 해왔던 소위 체수라는 이 소위 기민당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에른의 기사당이 이 소위 말하는 내무부 장관이 뭐 반발을 하고 그러다가 메르켈이 과연 총리를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까지 갔다가 간신히 봉합이 됐거든요. 근데 여전히 문제가 지금 터지고 있어요. 근데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은 전부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이탈리아 문제 생겼죠. 오스트리아도 그렇죠. 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나빠지면은 확실히 이제 이런 극우적인 신권위주의가 등장할 수 있는 이 토양이 돼 있다 이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과는 다른 모델이 이제 중국인데 중국은 경제적으로 잘 나가잖아요. 지금 잘 나가고 있고. 근데 과거에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어떤 생각이었느냐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죠. 근데 미국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면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발전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강력한 모델을 보여준 게 지금 중국이고 중국이 지금 뭐 아프리카 대륙 들어가죠, 동남아시아 들어가죠, 뭐 이렇게 해서 뭐 온갖 지원을 해서 사실 자원 확보하는데 착취 수준이잖아요. 거의 착취 수준이에요.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얘기했는데 사실 경제적으로도 이제 신자유주의가 그러면 정말 한계 부딪힌 거냐 아니면 이런 신자유주의 말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성장 모델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이런 문제도 생기는 것 같아요. 자유주의 국제 질서 뭐 신자유주의라고 불러도 되고 근데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한 대안은 그러니까 뭐 경제학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없죠. 열어야죠. 더 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닫으려고 하는 바보 같은 놈들이 나와서 각 나라마다 경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국제 시스템이 뭔지도 모르는 이상한 좌파들 아니면 이상한 우파들만 나와가지고 극우국자들만 나와가지고 이거 갖고 우리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고 일방적으로만 이득만 취하는 머케안틸리즘을 중상주의만 하려고들 이제 다 나서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많이 봤던 얘기들이란 말이야. 이거 어디로 가는지 조금만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이제 글로 가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야말로 덩샤오핑만 그게 뭔 줄 알았던 사람 같고 나머지는 뭐 아무 생각이 없었고 이 시진핑은 완전히 트럼프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일방적으로 중상주의 갖고 자기네만 저걸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은데 중국이 바보들이 아직도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자기 시민들 보내갖고 거기서 땅 따먹고 유전도 내 거 만들고 이 광산도 내 거 만들고 해. 중국 학자들 다 중국의 경제학자 짜다오종 이런 북경대 있는 우리나라에다 자주 오는 친구 같은 사람이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유전 석유라는 거를 지가 유전을 확보해서 거기서 파내가지고 절대 이득에 그냥 스포트 마켓에 가서 국제시장에 가서 가장 쌀 때 사는 게 100% 낫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지네도 이제 근데 아무튼 뭐냐면 아직도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한 학습들이 덜 된 것 같고 덜 된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 같이 그거를 제일 먼저 알아가지고 남한테 전쟁까지 하면서 어거지로 갖다가 부과를 해갖고 많은 이익을 받던 놈들까지도 이게 이런 바보 같은 지도자들이 나왔고 지금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함재봉 이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럼 지금 신권위주의는 뭐 크게 우려할 게 못 되네요.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시행착오 뭐 이런 거예요? 경제 발전만 됩니다. 좀 러시아하고 관련해 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사실 아까 이제 기후 변화 말씀하셨잖아요. 기후 변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러시아다.
시베리아의 동토에 가스와 석유, 얼음이 녹고. 예, 그게 없었더라면 푸틴 정권은 이미 몰락했죠. 그러니까 이제 푸틴의 관점에서 보면 세계의 유가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과거에 미국이 중동에서 석유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똑같은 아마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관심일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값이 떨어지면은 러시아 경제는 사실 몰락해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메르켈한테 가가지고 너네들 이제 러시아로부터 가스 받지 말아라. 무슨 공동 개발하려고 그래?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이제 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사실 신권 의지를 완전히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볼 수 없는 건 사실이죠. 끝으로 우리 국내의 문제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신권위주의를 우리는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 우스갯거리로 많이 이야기하죠. 트럼프 웃기는 놈 나오고 말이지, 시진핑 나오고 말이지, 또 밑으로 갔더니 우리나라보다 못 살지만 두테르테도 있고, 옆을 보니까 이제 아베가 흉내 내려고 그러다가 쟤는 거꾸로 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벗어난 것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요. 이제 2016년, 17년 촛불혁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여전히 이제 뭐 갈리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조금은 더 좀 민주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보면 진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신권위주의가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니라고들 보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경향이 좀 위험한 것 아닌가, 좀 우려스러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